부동산학 개론 강량구입니다. 자, 이제 왕초보 과정 어떤가요, 여러분?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렵다라는 생각 등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왔었죠. 초등학교 때 들어가 처음에 산수라는 과목을 접했고요. 중학생이 되면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접하게 되고 과학을 접하고 전부 다 생소한 것들이었죠. 어떤가요?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그렇죠. 어려웠죠. 자,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는 수학은 너무 싫어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극복하고 따라가죠. 자, 근데 이걸 한번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한 거죠? 그렇죠. 처음 경험했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불편한 게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듣는 내용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냥 살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던 것이 막상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자니 시험적으로 접근하자니 상당히 복잡하고 뭔가 내용이 많은 것이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러니까 지금은 불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두 번, 세 번, 네 번 쭉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암과 동시에 답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아니, 어려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함과 그 불편함을 극복한 거죠. 그렇다면 불편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 반복, 반복, 반복.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합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론 들어갑시다. 자, 투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매일매일 투자. 자, 뭔지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가 투자의 기준이네요. 자, 우리가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기준이 필요했었죠. 예, 그 기준이라는 게 뭘까? 그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이미 한번 다루기도 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돈 벌려고요? 좀 더 고상하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지금 하나 드리고 있는 건데.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1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약간 뭔가 좀 찜찜함이 느껴지십니까? 자, A라는 사업은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B라는 사업은 1억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A라는 사업에 10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나는 50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5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10억을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말하는 수익의 기준을 두면 100만 원보다는 당연히 1억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B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10%죠. 근데 A는 어때요? 수익률이 20%죠.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으로 갈게요.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수익이 아니라 수익률이다. 요 그림에 힌트가 있다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예, 수익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방금 예를 들었죠.
10억을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을, 5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 당신 양도 차익이 얼마나 엄청 크네요. 양도 차익이 엄청 크대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양도 차익, 100만 원의 양도 차익. 자, 그런데 아니 1억이다, 100만 원이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얼마를 투자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아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거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딱 입문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전문가적인 마인드가 돼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수익이 100만 원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5%입니다. 3%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미 한번 정리했었죠. 어디에서요? 그렇죠. 수요 공급을 다룰 때 기회비용 개념 했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까? 콜라와 사이다가 있는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콜라 먹겠습니다. 그럼 콜라를 먹음으로 인해 사이다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 사이다로부터 얻는 만족감을 기회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투자론에서 기회비용이 나왔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수요 공급을 할 때 왜 기회비용을 다루느냐? 수요 공급,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 기회비용 개념을 학습한 거고요.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림이 좀 부드럽지는 않습니다만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인어공주입니다. 자, 인어공주는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겁니다. 목소리를 포기하고 다리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리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 거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무척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인어공주는 무엇을 선택했죠? 다리를 선택했죠. 그럼 그 순간 기회비용은 목소리죠. 자, 그래서 다리를 선택해서 그는 자기가 걸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왕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어공주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지를 못했죠. 그렇다면 기회비용이 무척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로 인해서 포기하는 무엇인가가 늘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늘 살면서 기회비용 개념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회비용이 얼마인데? 자,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중개사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러다 가끔은 또 이제 직장의 일로 인해서 수업을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빠진 건 인터넷을 통해서 봉황을 하면 되지만 또 보강이 또 그만큼 쉬운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시험이 다가오면 잘 다니시던 직장을 퇴사를 하고 학원으로 그냥 오전반부터 와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 기회비용 너무 큰 거 아니냐? 때로 이제 그분들이 그런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요. 야,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직장 그만두고 그냥 시험 준비에 올인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똑같은 제가 얘기합니다. 기회비용이 참 크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크면 그만큼 못해요. 더욱더 정확하게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합격한 이후에 어떻게 되든 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그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합격은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법에서는 이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도 중개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의 절대적인 수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 성인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성인들은요 오로지 책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무엇인가를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인이면 기회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합격해서 현장에 나가서 얼마의 수익을 얻느냐,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합격합시다. 아, 기회비용이구나.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기간 동안 늘 고민스러울 겁니다. 야, 수업 들을까, 땡땡이 치고 여행 갈까, 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 선택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쪽이 기회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 투자의 기준이었죠. 투자의 기준은 뭐라고요? 기회비용.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말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기회비용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쓰느냐?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무조건 시험 문제니까요.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럼 이제는 본 내용으로 탁 들어왔을 때는 기회비용이 요구 수익률입니다라는 말들은 거의 이제 못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왕초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요구 수익률이구나. 그럼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기회비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시죠. 이런 뜻입니다. 결론, 시험 기준으로 한다면 딱 채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구 수익률이 뭐냐? 채소다. 자, 따져보세요. 여기 있어요. 나는 지금 고민입니다. 학원을 선택해서 오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 100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여행을 간다면 나는 120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당연히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행을 가야죠. 그러면 학원을 포기한 거죠.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죠? 100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럼 기회비용이 이제 100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기회비용을 100으로 본다면 여행을 감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얼마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최소 100은 되면 되죠. 그죠? 최소 100. 그리고 100보다 크면 클수록 나는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아시겠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최소의 개념이라는 거죠. 최소. 자, 이렇게 구합니다. 요구 수익률. 오늘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위험이 없다. 무위험률은 위험이 없다.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어? 그러면 어디에 투자했다는 뜻일까요? 대한민국 국채, 공채 또는 정기예금 이자 이런 것들입니다. 국채나 공채나 정기예금 이자 이처럼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것을 우리는 무위험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위험하면 더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투자를 하면 2%의 수익률을 준다고 합시다. 지금 이제 은행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죠. 왜 은행 금리가 올라갑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니까요. 인플레가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럼 은행 대출금리도 당연히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면 예금금리도 같이 올라가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2%대까지 지금 제시하는 이제 은행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 금리가 2%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은행에 투자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최소한 몇 프로 달라고 요구하실 겁니까? 최소한 2%는 달라고 해야죠. 이유는요.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2%였으니까 이것보다는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경우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뭐가 된 겁니까? 기회비용이 된 거죠. 요구 수익률이 된 거죠. 오케이. 그 기회비용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결과 주식에 투자해 3%의 수익을 얻었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1%만큼 더 많이 얻었죠. 그 1%가 뭐냐? 위험 할증률. 즉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수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노란색으로 체크된 위험 혐오도는 위험 할증률에 반영됩니다라는 것을 오늘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합시다. 위험에 대한 대가다.
무위험률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더 많이 받는 것을 말한다. 그 정도 선에서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기회비용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요구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만 나오겠지만, 우리는 항상 저 요구 수익률이 뜨면 아, 이게 기회비용이구나. 그럼 기회비용이 어떤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기회비용보다 나의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 기회비용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야 되겠죠. 맞나요? 가령 내가 포기한 예금으로부터는 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주식에 투자해서 3%의 수익을 얻었다. 합리적인 투자를 한 거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렇다면 나의 기회비용보다 나의 선택은 커야 된다. 근데 그 기회비용이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겁니다. 땡땡 수익률이 뜨면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안 되는 게 하나 있으면 실현 수익률은 안 되는 거 일단 무시하고요. 땡땡 수익률이 뜨면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 요구 수익률이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기회비용보다는 커야 된다 그랬죠. 최소한 이꼴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요게 해마다 안 빠지고 시험에서 계속 여러분 시험도 변함없이 나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중요하고 요구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뭘 다루었습니까? 아,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지렛대 이론을 한번 다룰게요. 이는 이제 다루었죠, 우리가. 그죠? OTR 때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갭 투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문가니까 다른 분들이 말하는 갭 투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분들과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갭 투자를 이야기하더라도, 자, 갭 투자를 쭉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해야죠. 야, 근데 갭 투자는 말이야, 사전에 찾아봐도 없는 단어야. 그럼 콩글리시야. 그래서 그 갭 투자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 딱 말을 해줘야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야, 전문가인데? 이렇게. 자, 그럼 지렛대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갭 투자를 딱 떠올리세요. 우리 했던 것. 자, 이런 사례 들었었죠. 자, 어떤 게 갭 투자라고요? 전세 8억 안고 차이 나는 금액 2억만 투자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 거죠. 그리고는 12억에 팔았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을 계산했었죠. 얼마짜리 아파트입니까? 10억짜리죠.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우리가 얼마에 팔았죠? 12억에. 그럼 수익은 2억이죠. 10억분의 2억이죠. 그래서 수익률은 20%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얘 이름을 정확하게 뭐라 부른다고요? 총자본 수익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용어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자, 왜 총자본이라는 말을 썼을까? 잘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10억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 10억을 좀 우리가 뜯어서 보니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은 8억이고 내 돈은 2억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내 돈과 남의 돈, 다시 표현해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쳐서 이렇게 불러요. 총자본. 그래서 이 이름을 총자본 수익률. 용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총자본 수익률.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니 아닌데, 나는 10억 주고 산 건 아닌데, 내 돈이 10억이 들어간 건 아닌데 내 돈은 2억밖에 안 들어갔던 거죠. 내 돈은 2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2억의 수익을 얻었으니 결론은 수익률이 그렇죠. 100%가 된 거죠. 그럼 이 수익률은 뭐라고 부를까? 남의 돈 8억을 빼버렸죠. 남의 돈 8억을 빼버리고 순수한 내 돈만 고려한 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라고 말합니다. 지분은 내 돈이죠. 지분 수익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는 갭 투자 개념은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갭 투자는 이미 알고 계신 거고,
주변의 갭 투자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물론 이제 갭 투자를 설명할 때 전세 보증금만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대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가는 거죠. 은행에서 8억 대출 받고 내 돈 2억 투자하는 거죠. 그게 똑같은 상황이죠. 이렇게 가는 거고. 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다고요? 부채. 그러니까 100% 자기 돈으로. 100%니까 10억짜리 집을 살 때 내 돈 10억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샀다면 이제는 지렛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렛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뭘 사용하자고요? 부채. 그러니까 첫 번째 키는 부채. 두 번째, 부채를 이용해서 수익률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야, 갭 투자라는 것은 말이야, 내 돈은 조금만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커지는 것을 말해. 이렇게 해도 맞아요. 그럼 그분들이 오, 대단한데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렛대 효과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첫 번째 뭐가 떠야 된다고요? 부채. 두 번째는요,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이 둘을 여러분 지금 바로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제 지렛대로 들어왔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게 우리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란, 지렛대 효과란 첫 번째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자, 그런데요,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딱 뜨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노란색 키워드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 문제를 딱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이 지문이 출제되었던 그해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왜? 이 단어에 꽂혔어.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답을 찾는데 아무런 판단 기준이 안 되는 단어에 눈이 꽂혀버린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기법을 후퇴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좀 시간 지나서 얘기할 텐데요. 잠시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문제를 볼 때 지문이 5개입니다. 우리는 오지 선택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는 이게 답인지 아닌지 보통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는 답이 아니야를 판단을 해요. 그럼 2개로 그저 고민을 해요. 근데 보통 고민하다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죠. 선택을 하면 대부분 다 그 반대쪽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취약한지 압니다. 잠시 여기서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와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각종 시험 제도에 있어서 영어라는 과목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토익이나 토플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토익, 토플을 보시고 거기서 점수 몇 점을 받아오면 영어 시험이 자동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자, 이 시험을 보려면 영어가 필요해요. 시험 가면 영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영어라는 것을 이 시험을 보는 그 장소에 가서 영어를 보는 게 아니라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통해서 미리 점수를 획득하고 그게 그냥 필수적인 조건이죠. 그 80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이 되어야만 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종전처럼 내가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 근데 거기에 영어 과목이, 영어는 아직 토익 토플로 대체 안 됐습니다. 이제 7급은 대체된다고 얘기하고요. 자,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영어 과목이 있죠. 그럼 그 영어 문제는 누가 출제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출제한 겁니까? 미국 사람이 출제한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출제한 거죠. 토익 토플 문제는 누가 출제했습니까? 미국 사람이 출제한 거죠. 그러면요, 한국 사람이 출제한 영어 문제와 미국 사람이 출제한 영어 문제 중에서 어떤 게 쉬울까요? 미국 사람이 출제한 영어 시험이 훨씬 쉬워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영어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그 문화권 속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내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 그 자주 쓰는 단어들.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영어 문제를 출제하면요,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약한 부분의 문제를 출제하니 우리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토익 토플이 훨씬 수험생들에게는 결과론적으로 좋은 거예요. 점수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 다시 되돌아오세요. 되돌아오세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우리 수험생들이 어떨 때 취약한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까? 나는 3개 지문은 아닌지 알겠다. 그럼 2개 지문밖에 안 남았다. 그럼 2개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는 도저히 그 지문을 해석을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서술어를 다 지우세요. 모든 서술어를 다 지우면 결론 뭐가 남느냐? 주어 동사가 남아요. 그러면 해석하기가 훨씬 편해질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어요. 경제신문을 읽는데 아니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 서술어요. 형용사, 부사 다 없애버리세요. 없애면 딱 남는 게 주어 동사가 남아요. 주어 동사만 찾으려고 하지 그럼 힘드니까. 그냥 서술어 꾸며주는 거 다 없애버리세요. 다 없애버리면 결론 답 찾기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단어 때문에 실제 지렛대 효과의 정의를 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이 단어에 꽂혀 다 틀려버렸죠.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렛대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똑같은 얘기고요.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한 수익률,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이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 자, 이제 우리는 왕초보 단계에서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OT 과정에서 한번 접했으니까 접하고 이제 넘어왔으니 좀 더 이제 한 단계 들어가서 봐야죠. 우리 요거 딱 파가셔야 돼요. 자, 그 전에 지렛대 효과를 다시 올라가세요. 앞서 사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앞서 사례를 보시면 다시 보세요. 여기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요거 필요 없다 그랬죠. 총 자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지렛대 효과는 뭐라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야 지렛대라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야 됩니다. 뭐보다요? 총 자본 수익률보다.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험을 또 풀다 보면 저당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정의는 알 필요 없고 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 건 알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도 용어 자체를 이해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갭 투자를 한다면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다면 남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예를 들을 때는 전세 보증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것을 은행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돈을 빌린 나의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넘어온 돈이 부채가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은행 입장에서 우리에게 왜 돈을 빌려줬을까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수익을 받는 거죠. 그게 저당 수익률이죠. 그걸 다시 우리 돈을 빌린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자를 부담한 거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크면 큰일 나죠. 이게 커버리면 나는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얘기 되니까. 그죠? 그렇다면 요 순서 하나 딱 기억하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총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는 저당 수익률. 자, 기억하세요. 첫 짰다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축축. 자, 그럼 이게 반대. 요 부동호가 반대가 돼버리면 결론 나는 대출받아서 투자해서 전세 보증금 받고 투자해서 손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의 지렛대. 자, 하나만 더 구경해 보세요. 똑같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립적 지렛대. 자, 부의 지렛대와 중립적 지렛대는 그냥 용어 정의만 기억하면 되니까 땡. 요 과정은 아예 알 필요 없죠. 우리는 첫 번째 것만요. 그래서 지렛대라고 하는 것, 지렛대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갭 투자구나. 그럼 지렛대 효과라는 건 어떤 것이냐?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수익률.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 결과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때를 말을 하는 거구나. 하나. 자, 두 번째. 그럼 이 과정에서 수익률이라는 게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정해 지렛대가 되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커야 돼.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의 순서가 되면 그러면 대출 안고 투자한 결과 나는 유리한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포트폴리오로 들어가겠습니다.